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약 5개월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어제 있었고요. 우원식 의원이 깜짝 승리를 했습니다. 이 깜짝 승리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당초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워낙 많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번 결과 좀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어이추란 말 있었잖아요. 어이추란 말이 뭐 어대윤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러난 게 그냥 물러났는가? 추미애 의장을 생각하면서 물러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거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요번에 이제 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들러리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반대로 나와가지고 모두 다 그 깜짝 놀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명심은 추미애 그 당선자한테 그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저는 딱 하나만 들라라고 하면 그 개개의 국회의원들의 그 추미애 그 당선자 개인에 대한 반감이 그 정도로 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었겠지만 과거를 쭉 살펴보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그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 그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추미애 당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노무현의 탄핵 사유는 줄여도 책 한 권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작년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된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런 식의 또 비난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도 비난하고 문 대통령도 비난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친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원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명이 아니지가 않잖아요. 반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친명 중에 친명이니까 뭐 추미애든 그 우원식이든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우원식 그 당선자의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원식이 형님이 딱 적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원식 의원이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번 국회가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단호하게 싸우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추미애 그 국회의장이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면 그러면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강성 당원들은 항의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고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법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21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당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일단 명심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특정 주자를 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판이 아니었나 싶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부재중 전화가 많이 핸드폰에 찍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모로 좀 중립을 유지를 했던 것이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보다 더 친명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서 승리했던 그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당시에 독자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우원식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경선 캠프,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봐도 더 가까운 거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재명 대표가 물밑으로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친명계가 자유투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아서 찍을 사람 찍는 쪽으로 결판이 났고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표들도 상당수가 우원식 의원한테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저는 핵심은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이 커졌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무난하게 싱겁게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조합이 돼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원들 정도라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세팅의 문제들도 같이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층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개딸은 일부예요. 여러 가지의 갈래들이 또 핵심 지지층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딸의 화력은 세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화력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투에서 화력 센 부대가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쟁에서 그 부대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좀 강성 팬덤의 지지에 많이 의존하는 듯한 그런 정치인인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한테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해줘서 어느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본인이 뭐 이끌 필요 없이 그걸 그냥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전략적인 유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면 저는 이번 선거 좀 해프닝이었다고 보는 게 국회의장이 사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될 만하면 그거는 지연시키거나 합의를 더 종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되는 것이고 통과 안 될 만한 것은 애초에 본회의로 회부 자체가 잘 안 되는 게 국회 질서거든요. 사실 180석을 넘겨서 뭐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혹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사실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됐다 해도 중립을 많이 지키는 의장이 의외로 됐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란 자리 자체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 인생 막바지에 만나는 자리고 그럼 역사에 뭐 날치기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당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뭐 제1당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남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모든 국회의장들이 거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사실은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민주당이 좀 넘치는 화력들 또 이번 총선 승리의 어떤 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과열되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재명 대표가 충분하게 그 포함해서 지도부가 좀 완화시켜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결과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친명 지도부나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당선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던 상황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이번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김수민 평론가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명심은 있었다고 봐요. 명심은 있었고 그 명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추미애에게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이 있었기 때문에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타격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길게 보면은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선출된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게 있어서는 길게 보면은 더 유리하고 더 바람직한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검찰총장을 보고 부하라고 하는 둥 책상을 딱딱 내려치는 둥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의장석에서 기존의 국회의장들처럼 점잖게 그 의사를 진행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 그 추미애 그 국회의장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됐다라고 하면 컨트롤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다가 제가 사실은 만약에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자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감이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관계가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 누구에게 그 손해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당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야당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입장에서는 추미애보다는 우건식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도 이 부분은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100% 확실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누가 국회의장이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은 뭐 당연한 것이다.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어쨌든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 좀 넉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건 뭐 진심일 거예요. 뭐 굳이 뭐 지연시키고 있는 거를 감추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4달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총선에서 이긴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 건 앞으로 재판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표가 됐고 대표직에서 총선 승리를 맞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좀 현실적으로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랑이 등에 탄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연임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된 것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촘촘하게 2기 지도부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체제적인 시스템을 이제 뒷받침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오히려 의원들이 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가 얘기하는 것 이것이 당을 다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난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개딸 쪽을 달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명심이 타격을 받은 건 없고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크게 잃을 거 없는 싸움이었고 근데 어느 정도 오히려 좀 시스템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당분간에 좀 짧은 시야로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당에서 어떤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안철수, 유승민 이 인물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좀 활발하게 좀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글쎄요, 뭐 이 모든 인물들이 지금 다 출마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출마까지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경원 대표가 이기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기겠습니까?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내가 안 될 것이 거의 뭐 확실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내가 그냥 무조건 다른 이유를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안 될지라도 내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출마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괜히 내가 출마를 했다가 정치적으로 뭐 마이너스만 있을 것 같다, 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출마를 안 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세 분들은 다 출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각각 한동훈을 빼면은 나름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은 한동훈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출마를 두고 당 안팎의 의견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이 처음으로 이 출마론에 힘을 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반대 입장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선거 패배 원인은 이조 심판론 때문에 그랬다. 너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을 하면서 당원과 동료 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단과 그리고 또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출마에 대한 부분에 목소리가 좀 있기도 하고 또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원래는 정치 도의도 있고 나름의 전통적인 공식에 따르면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110석도 나오지 않는 역대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 중에 가장 참패를 했고 윤 대통령이 제1의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0.5라고 부를 수 있는 제1.5인자로서 한동훈 위원장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에 여러 선거 캠페인에서 아마추어인가 싶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개인적 욕구로 봤을 때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뭐 출마하고 싶진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아까도 제가 이재명 대표가 호랑이 등에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의 구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네 사람이 다 얽혀 있는 관계인 것이고 묘하게도 이 네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로 오히려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결국 이 네 사람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 한국 정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그 재판에 상당히 많은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들이 빨려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등판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재연임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대표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지만 정치인은 레벨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보다 낮은 급이라고 비춰지는 정치인일 거란 말이죠. 바뀌게 되면. 근데 그 상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밑에 급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을 지켜주고 있어야 본인도 전당대회 등판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더 만들어지는 거고 마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조금 늦춰져서 8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바로 민주당이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볼 것이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등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는 아니었지만 마치 검사처럼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제 유죄가 나올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유리하고 무죄가 나올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맞이해야 충격파, 불리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도 충격파가 덜하다. 가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전 위원장 인기가 살아있었던 이유가 법무부 장관을 한창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또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두 사람 다 당대표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등판할 것이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법은 옛날의 문법이 되어버렸어요. 책임론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뭐 지금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총선 전체를 지휘한 사람이 나오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법은 옛날의 문법이고 우리가 영문법 어떻게 배웁니까?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안철수의 문법으로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정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108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3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70석이 넘고 그 전체 야당으로 하면은 190석이 넘는데 그런데 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옛날 흘러간 그 과거 문법 가지고 지금 같은 전국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저는 그 홍준표 시장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 말이 맞아요. 홍준표 시장 눈에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애가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몇 년생입니까? 73년생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몇 학번입니까? 7, 2학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들어갈 때 홍준표 시장이 대학 들어갈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제 눈에도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이를 홍준표 시장만 먹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50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애취급할수록,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이로 이렇게 격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꼰대같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미래가 돼서, 당의 미래가 돼서 2027년에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질수록 그 당의 미래는 어쨌거나 한동훈 같은 그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장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백서 특위가 면담을 또 진행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뭐 한 전 위원장의 어떤 책임론 같은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등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등판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백서 특위가 판사입니까? 그 총선 백서에서 한동훈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이 책임이 있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만약에 백서에서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올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이번 총선이 오로지 한동훈의 책임이었는지를 한번 판단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총선에 당대표 경선에 나와보자.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번 그 총선에 그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총선 백서 특위가 만든 그 백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강한 반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약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이제 캄보디아 총리가 방한을 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로 최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의혹이 가셔지거나 좀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어떤 포석일까, 오히려 좀 셈법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거를 좀 뭐 명확하게 100%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마침 그 영부인 관련한 검찰 수사팀에 이제 간부들이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다 이제 풀려났다, 자유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대통령실도 소환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잠행 중에 있다가 갑자기 포토라인에 나타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충격파라든지 또 대통령 배우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 세파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좀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의혹이 있는데 진짜 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너무 꽁꽁 숨겨놓다시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당분간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가족 쪽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 인사도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일을 풀어나갔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전공법으로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유무죄를 떠나서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 활동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정상 외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풍습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활동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되는 일이 아닐까. 지금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일각에서는 외교 행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들을 민주당 소속 패널 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거를 오히려 자신 있게 어떤 방침과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면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자꾸 대통령이 가진 원칙이 뭐였는지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분명히 대통령 선거 때는 영부인으로서 활동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공약을 깼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한창 활동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특검법이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갖고 느슨한 기준이라도 갖고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스텝이 엉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어쨌든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정상 관련해서 좀 일정과 관련된 수정된 부분이 내려오기도 했고 뭐 그 후에 행사 후에도 뭐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영부인이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 이번 그 캄보디아 총리처럼 외국의 정상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동부인 해가지고 방한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독신도 아닌데 그런데 그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영접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감정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